안녕하세요. AI 데이터 분석의 첫걸음,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 유형 완전 정복, 이것을 노코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좌를 소개드리면 데이터 분석의 초심자를 위한 입문 강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데이터 프레임과 유형을 이해해서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을 준비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노코드 방식으로 실습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이제부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행과 열, 즉 행은 로우라 그러고요, 열은 칼럼이라고 합니다. 테이블 형태로 구성된 것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행은 관측값, 즉 레코드라고 합니다. 예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서울시 지하철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 1일 날 3호선의 하계원역에 대한 승차객수, 하차객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다른 역들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열이 있습니다. 칼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럼에는 예를 들어서 승차 총 승객수가 역별로, 날짜별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행과 열로 들어가 있는데 그 중간에 겹쳐지는 이 부분을 데이터 포인트라고 합니다. 관측각과 피처의 교차점인 이 데이터 포인트, 즉 밸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형 데이터들은 이런 테이블 형태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갖추기 위한 전처리 작업이 먼저 선행을 하고 그 다음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처리가 다 끝나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정하는 것을 우리는 데이터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한 경우는 이미 구조화된 설계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데이터셋을 확정하는 경향들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받아온 경우, DB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 온 경우는 분석자가 그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분석할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데이터셋을 확정하는 단계로 갑니다. 이 데이터셋이 불완전하면 앞에 했던 분석을 한참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시간 동안 작업했는데 데이터셋에 문제 생기면 그 2시간 작업은 다 버리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엑셀에 있는 스프레드시트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첫 번째 행위에 있는 이것을 머리글 변수로 씁니다. 예를 들면 사용일자, 노선명, 역명, 승자 총 승객수, 이와 같은 것을 하나의 변수로 혹은 피처로 씁니다. 어떤 거는 변수를 하고 어떤 건 피처를 하고 어떤 건 레코드를 하고 어떤 건 관측값을 어떤 건 케이스를 하고 왜 서로 다르냐? 이것은 각각의 전문 분석 영역별로 조금씩 쓰는 용어가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쪽에서는 이제 피처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이 통계 분석에서는 주로 변수라는 단어를 써왔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에 따라서 쓰니까 편의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정형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분석하는 것을 정형 데이터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종류는 크게 수치형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 범주형 데이터 이렇게 구분합니다. 수치형 데이터에는 다시 연속형과 이산형으로 구분을 해요. 연속형은 소수점까지 나눌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이야기하고 이산형은 정해진 값만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확장되지 않는 대체로 정수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수, 사람을 가를 수 없잖아요. 계단 사이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딱 정해져 있는 값이 확정되어 있는 이런 경우를 이산형 데이터라고 그럽니다. 연속형인 데이터는 비율 데이터와 구간 데이터라고 구분합니다. 비율은 절대 0점이 있는 데이터예요. 매출액 0원부터 계속 올라가겠죠. 몸무게 0g부터 g수 올라가겠죠. 이와 같은 경우가 비율 데이터인데 대부분의 데이터는 비율 데이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구간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지점에 출발해서 특정한 지점까지 간격이 동일하게 인터벌 형태로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를 구간 데이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범주형 데이터에는 순서형과 명목형이 있습니다. 순서는 등수같이 1등, 2등, 3등 선호도가 높은 쪽을 선호도 1순위, 2순위 하듯이 순서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 자체는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도 있고 지칭도 하면서 간격이 동일한 이런 걸 이제 구간 데이터라 그러고 여기에 절대 0점이 있으면 이걸 비율 데이터라고 합니다. 명목은 순서가 없이 그냥 범주를 나타내는 겁니다. 성별 1번 남성 2번 여성 이걸 거꾸로 해야 됩니다. 1번 여성 2번 남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해당되는 척도가 있습니다.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이런 용어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유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따라서 분석이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으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상관이라든지 회귀 분석 같은 거는 비율 데이터, 구간 데이터 등 이 연속형, 이상형, 수치형 데이터인 거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분석을 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실제 이 데이터의 유형이 매우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초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바로 분석하다 보면은 엉뚱한 걸 합니다. 성별의 평균값을 구해서 갖고 오기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하나하나는 차곡차곡 앞으로 가면서 학습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들어가야 데이터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브랜드별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알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만약 직급별로도 할 수 있겠죠. 직급별로 만족도가 어떻게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직급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은 범주형 데이터예요. 범주, 그것도 명목입니다. 만족도는 수치형 데이터, 그 중에서도 연속형 데이터, 그 중에서도 구간 데이터.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평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점 만점에 직급별로 과장인 예를 들면 3.25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서비스별 만족도, 집단별 만족도를 알고 싶다. 이걸 알고 싶다 하면 여기에 맞는 척도를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만족도를 질문한다면 5점 등간 척도 같은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등간 척도, 이게 연속형 척도죠. 이와 같은 데이터를 설문을 통해서 수집하건 혹은 관측된 값으로 기록을 하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분석 기법이 있었습니다. 즉 알고 싶은 게 뭐였습니까? 집단별로 혹은 과정별로 만족도를 알고 싶다. 그럼 이 집단과 과정명은 범주형이어야 되겠죠. 범주인 데이터와 등간 척도로 측정한 만족도 둘 간의 각각을 볼 수 있는 분석 방법이 분산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산 분석 중에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을 하면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목적이 먼저다는 거죠. 내가 알고 싶은 게 직급별 만족도라는 직급이라는 변수도 있어야 되고 만족이라는 변수도 있어야 되는데 만족은 연속형 자료여야 되고 직급은 범주형 자료가 돼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은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측정되는 모든 것은 관측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관측 데이터인 거고 실험 데이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형화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구분합니다. 앞쪽에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한 내용이 있었죠. 행과 열로 정리된 이런 것은 정형적인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는 텍스트나 이미지나 영상과 같은 데이터입니다. 물론 데이터의 양으로 본다면 정형보다는 비정형 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성 AI가 등장하면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위치에 따라서 내부 데이터, 외부 데이터를 구분합니다. 우리 회사 내에 있는 것은 내부 데이터이고 우리 회사 바깥에 있던 데이터를 경우에 따라 갖고 오거나 혹은 사오거나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외부 데이터라고 합니다. 내부 데이터이면서 즉 우리 회사 내에서 생성된 건데 그게 정형 데이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있겠죠. 고객 이름, 전화, 이메일 주소 이런 게 다 정형 형태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 구매 시간, 매장, 상품, 개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제가 어떻게 돼 있다, 온라인, 그 다음 쿠폰, 증정료, 평점까지 이런 게 정형 데이터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검색했던 기록이라든지 로그 기록이라든지 텍스트 사용 후기라든지 이런 게 전형적으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우리 기업 내부에 있는 겁니다. 외부에도 있겠죠. 외부 데이터 중에 통계청에 있는 데이터, 예를 들면 인구 숫자라든지 가구 숫자라든지 혹은 상권에 대한 정보, 교통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통계청에 생성한 데이터도 있고 기상청에서 관측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국가기관이거나 공기업, 공공기관들도 이런 데이터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물론 민간기업들도 일부 판매용으로 공공 데이터 포털 같은 데 올리기도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회사에서 카드 결제 정보 같은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외부 데이터하면서 비정형 경우 어떤 블로그에 글이 있다면 크롤링 해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외부에 있는 데이터이죠. 중요한 것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 데이터가 내부에 있기도 하고 외부에 있기도 하고 정형 데이터일 수도 있고 비정형 데이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 문제인식이 있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합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혹은 추출하거나 혹은 사오거나 갖고 오거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데이터 유형과 타입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챗GPT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간단하게 한번 이해하는 그런 용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진단지 중에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자가 진단 질문지라는 게 있어요. 질문지는 온라인 서베이입니다. 즉 구글 설문지를 만들어서 구글에서 현재도 진행 중인 설문지입니다. 누구든지 응답할 수 있고요. 응답자들의 리터러시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 아니면은 이 설문지를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자가 진단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회사에 이 URL을 갖고 진단을 하고, 즉 서베이에 응답을 하고 진단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총 24개의 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응답 문항인데 이게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성별, 학력 등 이런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점수라는 게 들어가 있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응답 분포, 성별이든 연령이든 직업이든 소속이든 직무든 특정 문항에 대한 응답 비율 가능하다. 나이와 점수 간에 상관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데이터 시각화 이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시도해 봤습니다. 점수 변수의 평균을 구해줘 하니까 9.15가 나왔고, 해석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 것은 저 뒤쪽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서베이 데이터라는 부분 CSV 파일로 되어 있고, 이걸 열기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 데이터를 탐색해줘 라는 것을 항상 제일 먼저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즉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고, 타임 스탬프가 있고 점수가 있고, 여기에 각각의 변수별로 첫 번째 응답되어 있는 내용이 2020년 9월 7일 날인데 이때 14점이었고요.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판다스를 이용해서 실제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합니다. 여기 점수라는 변수가 있죠. 점수의 평균을 구해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점수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19.15 그랬죠. 그리고 앞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연령이 있습니다. 기아의 나이는 만으로 몇 세입니까 해서 연령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수와 나이의 상관계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연령과 점수의 상관계수를 구해줄 겁니다. 0.079로 매우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로 계속적으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너무 쉽죠? 개념을 알고 내용을 파악하면, 즉 맥락을 이해하면은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게 쉽게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직급별 점수의 평균을 구해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직급별로 평균을 구해줄 거예요. 이렇게 직급별로 구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어떤 문제인식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앞쪽에 분산 분석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학력별 점수에 대한 분산 분석을 수행해주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학력별 학력이 범주고요. 이게 점수가 연속형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학력별 점수에 대한 분석 결과, 이건 통계치로서 의미가 있겠죠. 0.05보다도 P값이 작기 때문에 학력에 따라서 점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면 차이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차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학력별로 있기 때문에 학력별 점수의 평균을 구해줘라고 하겠습니다. 테이블로 보여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학력별 점수의 평균을 구한 다음 이것을 테이블로 보여줄 겁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중에서 대학원 졸업이 가장 크죠. 이것을 차트로 시각화해 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트로 보여줄 거예요. 매플로블리로 한글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에 별도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 보면은 대학원, 대학, 고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에 따라서 점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차이 검증을 통해서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대학원 졸업 집단에서 이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리포트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여기까지 실습을 하고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요, 데이터 프레임과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분석할 수 없는 게 있다. 이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우선 이런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데이터의 종류들도 여러 종류들이 있었죠.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종류인지를 알아야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딩을 우리가 안 했죠. 코딩은 누가 해요? 생成AI가 대신 코딩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코딩하려고 요청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점수를 계산해보고 집단과 차이도 보고 상관도 구해보고 이런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렇게 구한 통계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기초적인 통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